100억 자산가, 아버지 생명장치 제거 결정. 이 뉴스 헤드라인 하나가 인터넷을 뒤흔들었습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분노로 가득 찼죠. 돈이 많으면 뭐하나, 인간성은 바닥이네. 역시 돈만 아는 냉혈한 자식이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여러분, 이 남자의 진짜 이야기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그가 병원 복도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얼마나 오래 울었는지, 그의 떨리는 손에 쥐어진 펜이 서류 위에서 얼마나 망설였는지, 그리고 그가 평생 기다렸던 단 한마디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부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질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용서란 무엇인가? 그리고 진짜 복수는 무엇인가? 자,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여러분, 혹시 구독, 좋아요 버튼 보이시나요? 네, 바로 그 빨간 버튼이요. 이 두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절대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3초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누르셨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강민우, 그의 본명입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서울 변두리의 낡은 빌라촌이었습니다. 아버지 강철호는 한때 잘나가는 사업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우가 7살 되던 해, 아버지의 사업은 완전히 망했고,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의 발소리. 어린 민우에게 그건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려도 온몸이 굳어버렸죠. 이 자식이 공부는 안 하고 뭐 하냐? 아버지의 굵은 손이 날아왔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는 화가 나 있었고 그 분노의 출구는 언제나 어린 민우였습니다. 어머니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저런 분이 아니었어. 사업만 잘 됐다면. 하지만 민우의 12살 생일날 어머니도 결국 떠났습니다. 새벽에 쪽지 하나만 남긴 채. 민우야, 미안해. 엄마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너도 빨리 커서 여기를 떠나렴. 그날 이후 민우는 혼자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버지와 둘이었지만 그건 혼자보다 더 외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안은 엉망이었고 아버지는 소파에 쓰러져 자고 있었습니다. 14살 소년이 편의점 알바를 시작한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공부 따위에서 뭐하나. 어차피 난 쓰레기야. 그렇게 자포자기하기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민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악물었습니다. 절대로 아버지처럼은 안 살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그래서 이 지옥에서 나갈 거야. 새벽 3시까지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이 문 닫으면 24시간 카페로 갔습니다. 알바비로 학원비를 냈습니다. 굶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원동력은 분노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 형편없는 삶에 대한, 자신을 버린 어머니에 대한 분노. 고등학교 3학년 겨울, 그는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증을 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처음으로 그를 제대로 쳐다봤습니다.
서울대라고. 내가.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뒤늦은 자부심이었을까요? 민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여기서 나갈 겁니다. 다신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18살 민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주잔을 기울일 뿐이었죠. 대학 4년 내내 민우는 집에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공부했고 인턴십을 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스타트업을 창업했습니다. 첫 2년은 지옥이었습니다. 거의 매일 밤을 새웠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이템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IT 보안 솔루션, 당시에는 아무도 관심 없던 분야였지만 민우는 이게 미래라고 확신했습니다. 3년 차, 첫 대형 투자를 받았습니다. 5년 차, 회사는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8년 차, 대기업이 인수 제안을 해왔고 민우는 그 거래로 120억을 손에 쥐었습니다. 31살의 젊은 나이에 말이죠. 신문에는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자수성가 CEO의 신화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화려한 성공담 뒤에 숨겨진 상처를 세상에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돈은 많아졌지만 민우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그는 고급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연애도 해봤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게 두려웠으니까요. 상처받는 게 무서웠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어린 시절의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는 것을.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아버지의 주먹이 날아오는 꿈, 어머니가 떠나는 꿈, 그리고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진 어린 자신의 모습. 복수는 끝났어. 난 성공했고, 아버지는 여전히 그 빌라에서 술이나 마시고 있겠지.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복수가 완성된 것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이제 34, 새로운 투자 사업을 시작했고 자산은 100억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혼자였고 여전히 과거를 묻고 살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보통은 무시했을 텐데 그날따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민우 씨 맞으십니까?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성모병원 사회복지사 이미연이라고 합니다. 강철호 씨와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민우의 심장이 순간 멎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만에 듣는 그 이름. 아버님께서 3일 전에 쓰러지셔서 현재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뇌출혈이 심해서 의식이 없으신 상태입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아버지.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사람. 지금 가서 뭘 하라는 건가?
하지만 결국 그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발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고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숨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토록 무서웠던 거대한 사람은 이제 작고 초라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입니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대뇌에 광범위한 출혈이 있었습니다. 설령 깨어나신다 해도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없으면 숨을 못 쉰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환자분께서 사전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신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께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날 밤, 민우는 중환자실 옆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B-, B-, B-.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학예회에서 상을 받았던 날, 집에 뛰어 돌아가며 생각했죠. 아버지가 칭찬해 주실까? 하지만 아버지는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고 민우의 상장은 구겨진 채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중학교 때 반에서 1등을 했던 날, 아버지, 저 1등 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그래서 1등에서 밥이 나오냐? 라는 차가운 대답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전국 수학 경시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던 날, 집에 들어서기도 전에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새끼가 또 늦게 들어와. 그리고 날아온 슬리퍼. 민우는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단 한마디. 잘했다, 자랑스럽다, 미안하다, 그 어떤 말이라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그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는 의식도 없이 누워 있습니다. 이제 영영 그 말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걸까요? 새벽 4시, 민우는 조용히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곁에 앉아 그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왜 저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기계음만 차갑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저 많이 컸어요. 아버지가 상상도 못할 만큼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성공했어요. 이게 제 복수였어요. 아버지를 뛰어넘는 것, 아버지를 짓밟는 것,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전혀 개운하지가 않아요. 복수가 끝난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원한 게 뭐였을까요? 진짜 원한 게 뭐였을까요? 민우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진짜 원했던 건 아버지를 이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바라봐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것도 못 받는 건가요? 영영. 3일이 지났습니다.
의료진은 회의를 열었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뇌사 판정까지는 아니지만 자발적 호흡 능력은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회복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담당이의 말이었습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있으란 말인가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그것은 가족분들께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연명 치료를 계속할 수도 있고 중단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민우에게는 형제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결정은 그의 몫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사람들은 웃고, 울고, 사랑하고, 미워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이라. 민우는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내가 아버지를 죽이는 건가? 아니, 이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의사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고통을 없애주는 거라고.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걸까요?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판단 기준 존엄사란 좋은 죽음 수많은 글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도 그에게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민우는 병원 상담실에서 생명윤리 전문가와 만났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시죠? 상담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환자분의 존엄을 위한 선택입니다. 더 이상 의미 있는 삶이 불가능하다면 평화롭게 떠나시도록 돕는 것도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사랑이라. 민우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우린 서로 사랑한 적이 없는데요. 그래도 결국 여기 오셨잖아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15년 만에.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날 오후, 민우는 다시 아버지의 병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술 냄새, 고함 소리, 날아오는 손, 쓰레기통에 버려진 상장, 떠나는 어머니의 뒷모습, 혼자 먹던 라면, 추운 겨울 새벽의 도서관, 첫 월급 통장, 창업 성공의 기쁨, 그리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구멍. 아버지, 저 결정했어요. 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놓아드릴게요. 더 이상 고통받지 마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맞다는 것을. 아버지도 자신도 이제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서류에 사인하던 순간 펜을 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름을 쓰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한 획 한 획이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강민우 세 글자. 이 세 글자가 한 사람의 생명을 끝내는 결정이 됩니다. 다음 날 오전, 의료진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마지막으로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더 나은 아들이 되지 못해서. 아버지도 미안하시죠? 더 나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그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가세요. 편히 쉬세요. 다음 생에서는 부디 행복하세요. 오전 11시 23분. 의사가 스위치를 껐습니다.
인공호흡기의 기계음이 멈췄습니다. 병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의 오르내림이 점점 느려지다가 결국 멈췄습니다. 11시 47분.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임종하셨습니다. 그 순간 민우는 무너졌습니다. 15년 동안 꽁꽁 얼려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왜 나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목이 메었습니다. 단 한마디만 해주면 됐는데. 왜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병원 복도로 나온 민우는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를 보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평생 참았던 눈물을 다 쏟아내듯이.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민우와 몇몇 병원 관계자들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친구도 친척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빈소를 정리하던 중 병원 사회복지사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환자분께서 6개월 전에 저희 병원에 맡겨두신 겁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아들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익숙한 아버지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민우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빈소 구석에 앉아 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우야,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게다. 뭐라고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평생 내게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 해봤는데 이제 와서 편지를 쓰려니 손이 떨린다. 민우야, 미안하다. 이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7살 때부터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어. 사업이 망하고 빚쟁이들이 쫓아오고 네 엄마는 날 원망하는 눈으로 쳐다봤지. 나는 무너졌어. 완전히. 술을 마시면 잠깐이나마 잊을 수 있었어. 하지만 술이 깨면 현실은 더 비참했지. 그래서 더 마셨어. 악순환이었어. 그리고 너한테 화풀이를 했지. 나도 알아. 네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 내가 무능해서, 내가 실패해서, 내가 약해서 그랬다는 거. 내가 상을 받아왔을 때 사실 나는 너무 자랑스러웠어.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어. 그 말을 하면 내 실패가 더 크게 느껴질 것 같아서. 비겁하지? 나도 안다. 나는 비겁한 인간이었어. 내가 서울대에 합격했다고 했을 때 너를 끌어안고 울고 싶었어. 잘했다.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그러지 못했지. 15년 동안 너를 괴롭힌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겠어. 너를 보내던 날 내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어. 돌아오지 않겠다는 내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 하지만 너는 옳았어. 나한테서 벗어나는 게 너한테는 최선이었으니까. 그 뒤로 나는 술을 끊으려고 노력했어.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졌어. 일용직 일을 시작했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 늦었지만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애썼어.
신문에서 내 기사를 봤어. 자수성가 CEO 정말 자랑스러웠어. 그 기사를 오려서 지갑에 넣고 다녔어. 술 친구들한테 자랑도 했지. 이게 내 아들이야. 서울대 나와서 대박 났어. 그러면 다들 부러워했어. 하지만 나는 알아. 내가 내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오히려 내 인생의 짐이었다는 거. 너는 나 때문이 아니라 나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거야. 민우야, 네가 이만큼 컸으니 나도 이제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구나.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하마. 나를 미워하지 마. 나도 나 자신을 충분히 미워하며 살았으니까. 너까지 나를 미워하면서 살면 안 돼. 그건 내 인생을 갉아먹을 거야. 그리고 용서해라. 나를 용서하고 너 자신도 용서해라. 내 탓이 아니었어. 한 번 더. 다음 생이 있다면 나는 더 나은 아버지가 되고 싶구나. 그때는 서로 미워하지 말자. 그때는 내가 내 손을 잡고 놀이터에 데려가 줄게. 그때는 네가 상을 받으면 세상에서 제일 크게 박수 쳐 줄게. 사랑한다, 민우야. 평생 말 못했지만 사랑했다. 마이너스 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은 민우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편지지를 적셨습니다. 글씨가 번져나갔습니다. 아버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가슴 속에 뭔가가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꽁꽁 묶여있던 매듭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15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뵌 거. 마지막에라도 왔으니까. 이제 됐죠? 빈소의 촛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민우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 일도 미팅도 모두 취소했습니다. 그는 그저 아파트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복수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진짜 복수는 뭐였을까?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를 이기는 거, 돈을 버는 거, 성공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용서였습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상처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복수 끝났네요, 아버지.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한 달 뒤, 민우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신다고요? 변호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억을 노인 돌봄 재단에 기부하려고 합니다. 특히 독거노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재단 이름은 정하셨습니까? 민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늦은 화해 재단. 그렇게 해주세요. 서류에 사인하면서 민우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무언가를 잃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얻는 기분이었습니다. 뉴스는 또 한 번 그를 다뤘습니다. 100억 자산가,
생명유지장치 제거 결정 후 50억 기부. 댓글창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역시 이미지 세탁이네. 돈으로 죄책감을 씻으려는 거 아냐?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냉정하더니. 하지만 민우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표면만 보니까요. 그날 밤 복도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걸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건 그와 아버지 사이의 일이니까요. 그로부터 6개월 뒤, 늦은 화해, 재단의 첫 번째 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30명의 독거노인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의료 지원, 심리 상담, 여가 활동 모두 무료였습니다. 개소식 날, 민우는 조용히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이런 곳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늙은이들을 생각해 주시다니.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이렇게 노인분들을 돕는. 민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 제대로 모시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르신들이라도 잘 모시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님께서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그날 밤, 민우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주먹도 고함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꿈을 꾸었습니다. 햇살 좋은 공원에서 어린 자신이 아버지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술 냄새도 나지 않았고 화난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우야,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줄까? 네, 아빠. 어린 민우가 환하게 웃으며 뛰어갔습니다. 꿈에서 깬 민우는 베개가 젖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울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다음 생에서는 정말 그렇게 해요. 약속이에요.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일어나 샤워를 하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오늘은 재단 이사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설 건립 계획을 논의해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민우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아버지와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아니야. 하지만 아버지의 아들이지. 그리고 그게 부끄럽지 않아.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민우의 삶에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것도, 더 큰 성공을 거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것. 늦었지만 화해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완전히 화해하는 것. 6개월마다 민우는 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꽃을 놓고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앉아서 바람 소리를 듣고 새 소리를 듣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이제는 미워하지 않아요. 이제는 편해요. 3년이 흘렀습니다. 늦은 화해 재단은 전국에 10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노인이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더 이상 언론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놀라운 일을 겪었습니다. 재단 시설 중 한 곳을 방문했을 때 한 할아버지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여기 오기 전에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우울증도 왔고, 가족들과도 연락이 끊겼고, 민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상담도 받고, 다른 분들과 이야기도 나누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10년 만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이 울더라고요. 아빠, 보고 싶었다고. 미안하다고. 다음 주에 손자를 데리고 온대요. 민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대표님,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돈도 많으신데. 민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화해하고 싶어서요. 늦었지만. 가족분과요? 네. 그리고 저 자신과요. 시설을 나서면서 민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제 행복해요. 진짜로.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진짜 복수는 미워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사랑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습니다. 때론 부모, 때론 친구, 때론 연인, 그리고 때론 우리 자신. 진짜 복수는 무엇일까요? 상대를 이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미워하지 않는 것일까요? 진짜 성공은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일까요? 아니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일까요? 민우는 100억을 벌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0억을 내놓고 나서야 비로소 편안해졌습니다. 세상은 그를 냉혈한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눈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표면만 보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미움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가? 혹시 그 미움이 나를 올가매고 있는 건 아닐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민우는 15년 만에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비록 의식 없는 아버지였지만 그는 화해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아니면 그저 마음속으로 용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세요.
여러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더.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에게도 화해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한마디 꼭 해주세요. 늦기 전에 안녕히 계세요.